S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역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젊은 회장, 강태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30대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위압감과 냉철함이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칼날처럼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차가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감정 한 점 드러내지 않은 채 눈앞의 서류를 훑고 있었다. 유럽 시장 진출권, M&A팀의 최종 보고서는 이게 전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낮은 중저음이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모든 이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다. M&A 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 중 한 명이었지만 강태무 앞에서는 언제나 신입사원처럼 긴장했다. 내근, 회장님, 리스크 분석과 기대 수익률, 현지 법률 검토까지 모두 마친 최종본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인수를 긍정적이라고요. 강태무가 고개를 들어 팀장을 응시했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경멸과 실망,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 34페이지. 현지 노동조합과의 잠재적 마찰 가능성을 낮음으로 평가했던데 그 근거가 뭐죠? 지난 5년간 해당 기업의 노조 파업 횟수는 루번. 평균 파업 기간은 2주입니다. 이런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SK의 미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실적을 올리고 싶었던 겁니까? 박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꿰고 있는 회장의 기억력에 소름이 돋았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실책이었다. 그 부분은 냈습니다. 강태무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이 프로젝트는 전면 보류합니다. M&A 팀은 오늘부로 이 건에서 손 떼고 전략기획실에서 새로운 인수 대상을 물색하도록 하세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사소한 리스크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회의 마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공기가 녹아내리며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바로 SK그룹의 젊은 군주, 강태무의 방식이었다. 완벽주의, 냉혹한 결단력,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사업 감각. 그는 취임 5년 만에 SK그룹의 매출을 2배로 성장시켰지만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얼음 같은 고독과 긴장감이 맴돌았다. 회장실로 돌아온 강태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마천루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텅 빈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기지 않았다. 그에게 이 도시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시장일 뿐이었다. 일, 그리고 또 일.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지독한 공허함과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다. 그의 유일한 신복이자 비서인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두 명에게 쓰였지만 김 실장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긴장감은 그 전화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었다. 창업주이자 그의 할아버지인 강건혁 회장이었다. 강태무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 시간에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내용은 그가 원치 않는 것이었다. 연결해 짧은 명령과 함께 수화기를 들었다. 아조 태무입니다. 나다. 지금 당장 성북동으로 오너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용건을 묻거나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는 끊어졌다. 강태무는 잠시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재킷을 걸치고 회장실을 나섰다. 성북동에 위치한 할아버지의 고택은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과는 동떨어진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기와지붕은 수십 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고 그곳의 시간은 도심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대청마루에 앉아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던 강건혁 회장은 인기척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그의 눈이 손자를 향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왔느냐, 앉거라. 강태무는 말없이 할아버지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침묵 속에서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건혁 회장이었다. 얼레의 나이가 32이다. 아, 네가 그룹을 맡은 지 5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이뤘지. 나도 내 능력을 믿는다. 하지만 네 삶은 어떠냐? 일 말고 네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태무야,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강태무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그는 이런 식의 대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결혼해라. 예상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듣자 강태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네 생각은 중요치 않다. 이건 내 명령이다. 강건혁 회장은 옆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손자 앞으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여자의 증명사진 한 장과 간단한 신상명세서가 들어있었다. 한솔이, 올해 너와 동갑인 32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현재는 프리랜서 금융분석가로 일하고 있다더구나. 강태무는 사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냉소적인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정략 결혼이라도 시키실 모양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십니까? SK그룹에 도움이 될 만한 집안의 영예도 아니고 고작 평범한 집안의 여자라니요. 할아버지의 노망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까? 이놈. 강건혁 회장이 불호령을 내렸지만 강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여자는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만나는 여자는 더더욱이. 그의 단호한 말 속에는 단순한 거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20년 전, 그날 이후로 그의 심장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어떤 여자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소녀, 문가영만이 존재했다. 그럼 그룹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할아버지의 말은 강태무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네가 한 달 안에 이 아가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내게 물려준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회수하겠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내 마지막 통보다. 강태무는 할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진심이었다. 평생을 그룹에 헌신해 온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그가 이뤄온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알 것 없다. 그저 내 뜻이 그렇다. 네가 이룬 제국도 결국은 내 손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마라. 선택은 내 몫이다. 강태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 봉투를 집어든 그는 할아버지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 모던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한 여자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한설이었다.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국제채권 입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참이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감사와 함께 두둑한 성공 보수가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주간 밤샘을 밥 먹듯이 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성취감은 그보다 더 컸다. 한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15년. 그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삭막한 도시에서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머리와 노력만으로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년과 소녀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소녀의 귀 뒤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고 소녀는 그런 소녀의 어깨를 굳은 표정으로 감싸고 있었다. 사진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렸다. 태무 오빠.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업무와 관련된 전화인가 싶어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나다 강건혁이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한설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그래. 나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네, 덕분에요. 때가 됐다. 설이야. 아니, 가영아. 가영아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약속, 기억하고 있겠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태무 녀석을 부탁하마. 전화가 끊어지고 설이는 한참 동안이나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에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사진 속의 소년, 차갑고 외로워 보였던 그 아이, 20년이 흐른 지금 그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깊은 밤, 두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695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지는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인 곳이었다. 강태무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 쪽 프라이빗 룸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이런 무의미한 일에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손목에 찬파텍 필립 시계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서려 있었다. 안시오리. 그는 여자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할아버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여자를 점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재력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여자.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엮여본 적 없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분명 돈을 노리고 할아버지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아마도 탐욕스럽고 천박한,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여자일 거라고 그는 멋대로 단정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감히 자신을 넘보려 한 대가가 얼마나 차가운지를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이었다. 정확히 약속 시간 유법시 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레스토랑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강태무는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첫 순간부터 빗나갔다. 여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짙은 화장을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몸에 단정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길게 기른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상태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맑은 눈매와 오똑한 콧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무엇보다 강태무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이 압도적인 공간과 그의 존재 앞에서도 그녀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차분하고 고요한 호수 같은 눈동자로 그를 똑바로 마주하며 가볍게 목례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설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무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덜컹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아득한 기억의 파편을 건드리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곧바로 그 어처구니 없는 감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고작 목소리 하나에 흔들릴 강태무가 아니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다. 한설이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지만 강태무는 손짓으로 물렸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시죠? 한설이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평온함이 오히려 강태무의 신경을 긁었다. 이 결혼 원하는 게 뭡니까? 그는 마치 자선사업가처럼 거만하게 물었다. 수표책이라도 꺼내 원하는 액수를 적으라고 말할 기세였다. 돈 아니면 SK그룹 안주인이라는 타이틀 원하는 걸 말해봐요.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불해 줄 테니. 한설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경멸과 모욕을 고스란히 마주하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돈이나 타이틀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약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단어에 강태무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강태무 씨와 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그리고 과거에 대해 묻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담긴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원합니다. 강태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과 협상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의 앞에 감히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재밌군요. 지금 당신 처지에 나한테 조건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처지요. 한설이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미소였다. 제 처지가 어떤데요? 저는 강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을 뿐. 강태무 씨에게 무언가를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이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S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켜야 하는 강태무 씨 아닌가요? 전곡을 찔린 강태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쥐고 있던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여자를 완전히 잘못 봤다. 탐욕스럽고 천박하기는커녕
지독히도 이성적이고 영리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이내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밀었다. 마침 잘 됐군요. 나도 당신 같은 여자와 진짜 부부 행세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니 그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혼전 계약서였다. 한설이는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어 첫 장부터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금융분석가로 일하며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온 그녀에게 이 정도 법률 문서는 익숙한 것이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강태무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제1조본 계약은 쌍방에 합의해 2년간 유지되며 기간 만료 후 합의 이혼한다. 제2조 결혼 생활 동안 부부로서의 어떠한 정서적, 육체적 교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3조 재산은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제4조 대외적으로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연기할 의무를 지닌다. 제2조 이혼 시 을 한설이 은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100억 원과 강남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지급받는다. 금액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지만 한설이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읽고 난 후 펜을 들어 한 부분을 가리켰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무는 기가 막혔다. 이 상황에서 감히 수정을 요구하다니. 뭡니까? 100억이 부족하기라도 한 겁니까? 아니요. 한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12조. 이혼 시 위자료 조항을 전부 삭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돈을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강태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돈을 거부하는 여자라니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설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게 될 경우 상대방은 조건 없이 합의해야 한다. 이 조항을 넣어주세요. 그것은 이 계약 관계를 언제든 끝낼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 동시에 이 결혼에 아주 작은 미련도 없다는 그녀의 강력한 의사 표현이기도 했다. 강태무는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듯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눈동자 속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좋소, 그렇게 하지. 그는 결국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계약서 수정을 지시했다. 잠시 후 수정된 계약서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태무, 한설이. 아무런 감정 없이 사무적으로 적힌 두 개의 이름이 그들의 미래를 2년간 속박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치를 겁니다. 준비할 건 김 비서가 알려줄 테니 그렇게 아시오. 그는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뒤돌아서려 했다. 그때 한설이가 그를 불렀다. 잠깐만요, 강태무 씨. 또 뭐죠? 이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앞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유일한 약속이자 규칙이 될 겁니다. 부디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조금 전 자신이 하려던 말을 빼앗아간 것 같았다. 강태무는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한번 쏘아보고는 미련 없이 룸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한설이는 굳었던 어깨의 긴장을 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가 사라지자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0년 만에 만난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외롭고 슬픈 눈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얼음 성벽 안에 가둬버린 차갑고 위험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앞으로 2년 저 얼음 성벽 안으로 들어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이 차가운 계약 결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였으니까. 일주일 후 결혼식은 강태무의 말대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웨딩홀도 수많은 하객도 요란한 축가도 없었다. 장소는 성북동 고택의 아담한 응접실이었고 증인은 강건혁 회장과 그룹의 법무팀장뿐이었다. 강태무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처럼 무표정하고 차가웠다. 한설이는 웨딩드레스 대신 무릎을 살짝 덮는 깨끗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은 이 기이한 결혼식의 분위기와 오히려 잘 어울렸다. 그녀 역시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꼿꼿하게 편등과 꽉 맞잡은 두 손에서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법무팀장이 혼인서약서를 기계적으로 읽어 내려갔다. 사랑, 존중, 영혼과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오갔지만 그 어떤 단어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닿지 못하고 공허하게 흩어졌다. 신랑 강태무 군은 신부 한설이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을 사랑하고 아낄 것을 맹세합니까? 강태무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건조했다. 나 신부 한설이 양은 신랑 강태무 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한설이는 시선을 들어 정면에 앉아있는 강태무를 보았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의 얼굴. 기억 속 소년의 흔적은 희미하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남자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작게 아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반지 교환도, 축복의 키스도 생략되었다. 혼인신고서에 두 사람의 도장이 찍히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이 났다. 법적으로. 그들은 이제 부부가 되었다. 모든 것을 만족스러운 얼굴로 지켜보던 강건혁 회장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한 가족이다. 태무야, 세아가 잘 챙겨주거라. 강태무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치 1분 1초라도 더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렇게 사랑 없는 결혼식은 15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들의 신혼집은 평창동 언덕에 위치한 강태무의 저택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유리와 차가운 석재로 마감된 집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요새나 박물관 같았다. 내 집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강태무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2층 동쪽 끝이 당신 방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면 되고 서재는 내 개인적인 공간이니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그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 말했다. 한설이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부가 그녀의 단출한 짐가방을 들고 2층으로 안내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집의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넓고 호화로웠지만 텅 비어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소품들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흔적은 없었다. 마치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았다. 한설이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풀었다. 책 몇 권과 노트북,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을 낡은 사진 액자. 그게 전부였다. 광활한 방 안에 놓인 그녀의 소지품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질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잘 가꿔진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부터 2년 동안 이 차가운 요새가 그녀의 집이 될 터였다. 그날 저녁부터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첫 저녁 식사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아 이루어졌다. 수십 가지의 요리가 차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은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강태무는 먼저 실례하지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서재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와 그녀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들렸다. 그 후로도 매일이 똑같았다. 강태무는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곧장 서재로 직행했고 종종 그곳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하루에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유령에 가까웠다. 한설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1층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며 보냈다. 그녀는 이 집의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강태무의 세계를 침범하지도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강태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낯선 침입자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복잡한 서류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잠시 바람을 쐬러 서재를 나왔을 때였다. 그는 무심코 1층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은은하고 향긋한 내음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식탁 위에는 그가 평소에는 본 적 없던 하얀 찻주전자와 찻잔이 놓여 있었다. 주전자 안에는 노란 꽃잎이 동동 떠 있었다. 국화차였다. 순간 강태무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뇌리 속 아주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덜컹거렸다. 오빠, 이거 마셔봐.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준 건데. 이거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대.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갈 때마다 작은 손으로 찻잔을 건네던 소녀. 코를 찡긋거리며 웃던. 귀 뒤에 작은 흉터가 있던 아이. 가영이, 국화차는 가영이가 가장 좋아하던 차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찻잔에 차를 따랐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피어오르는 향기가 그의 얼어붙은 감각을 부드럽게 자극했다. 한 모금 마시자. 익숙한 맛이 혀끝을 감쌌다. 그 순간. 지독한 그리움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거칠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우연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세상에 국화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이건 그저 의미 없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주말 오후였다. 그는 잠시 휴식을 위해 거실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때 거실의 오디오에서 희미하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쇼팽의 녹턴. 그것도 대중적으로 유명한 곡이 아닌 조금은 생소한 우리번 2일 단조였다. 그의 발이 다시 한번 땅에 붙어버린 듯 멈췄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시절.
옆자리에서 늘 이 곡을 연습하던 아이가 있었다. 유난히 한 구절에서 계속 실수를 해서 레슨 시간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듣곤 했다. 태무 오빠, 나 여기 또 틀렸어. 어떡하지? 울먹이며 피아노 건반을 노려보던 가영이의 얼굴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강태무는 고개를 돌려 거실 안을 보았다. 한설이가 창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음악에 맞춰 작게 고개를 까딱이고 있었다. 마치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곡을 듣는 것처럼 강태무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물을 뻔했다. 왜 하필 이 곡을 듣고 있는 거냐고, 이 곡에 얽힌 사연이라도 있는 거냐고.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미친 짓이었다. 그녀에게서 가영의 흔적을 찾으려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한설이일 뿐, 다른 누구도 아니었다. 하지만 우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서재 책장에 꽂아둔 책들의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한 날도 있었다. 그는 분야와 저자, 이름 순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는데 어느새 몇몇 책이 색깔별로 재배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릴 적 가영이가 자기 책장의 동화책들을 정리하던 기이한 방식이었다. 이게 더 예쁘잖아. 그렇게 말하며 해맑게 웃던 얼굴, 국화차, 쇼팽의 녹턴, 그리고 색깔별로 정리된 책, 각각은 사소한 우연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우연들이 하나씩 쌓여가자 강태무의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집에 들어온 낯선 여자가 마치 그의 가장 아픈 기억을 알고 일부러 건드리는 것 같다는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밤늦도록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모니터의 숫자들은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문 밖, 이 거대한 저택 어딘가에 있을 한 여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평온했던 강태무의 저택과 달리 SK그룹의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위기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건설이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었다. 현지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자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순식간에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각본처럼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쓰기 시작했고 반기업 단체들은 SK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론이 악화되자마자 정체불명의 세력이 SK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자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단 몇 시간 만에 SK그룹의 시가 총액 수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대체 홍보팀과 법무팀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손 놓고 구경만 했어요. 그룹 종합상황실. 강태무의 분노에 찬고함이 터져 나왔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부정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팀은 속수무책이었다. 회장님, 기사의 최초 유포지를 추적하고 있지만 전부 해외에 서버를 둔 유령 회사들입니다. 공매도 세력의 정체도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외국계 헤지펀드 계좌를 통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다. SK그룹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이었다.
강태무는 턱을 굳힌 채 상황판을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격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전방위적이었다. 언론 플레이로 명분을 만들고 금융 공격으로 실리를 챙긴다. 이토록 대담하고 정교한 수법.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박진우, 라이벌 그룹의 후계자이자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아온 남자. 심증은 같지만 물증이 없었다. 전부 나가 김 실장만 빼고 그의 명령에 임원들은 쭈뼛거리며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넓은 공간에 강태무와 김 비서, 단둘만 남았다. 강태무는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그의 제국에 가해진 첫 번째 심각한 공격 앞에서 그는 지독한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한설이는 태블릿 PC를 통해 SK그룹에 대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번에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SK그룹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취약한 고리를 정확히 노리고 들어온 고도의 심리전이자 금융전쟁이었다. 언론을 통해 퍼지는 루머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SK그룹의 대응팀이 진실을 해명하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금융 공격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가 하락을 유도해 되사들임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일반적인 공매도와는 패턴이 달랐다. 이것은 SK그룹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명백한 적대적 M&A의 전초전이었다. 그 사람 괜찮을까? 자신도 모르게 강태무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냉철했던 남자. 지금쯤 그 상황실에서 얼마나 지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까? 계약상 그녀는 이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SK그룹은 강건혁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었고 20년 전 잃어버린 소년의 모든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서류상이나마 자신의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최신 보안 시스템이 깔린 노트북을 꺼냈다. 전원을 켜자 복잡한 암호화 절차를 거쳐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하이드라라는 의문의 아이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조용한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는 익명의 전략가 하이드라였다. 그녀의 눈은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SK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계좌와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정교하게 세탁된 돈의 흔적을 쫓아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집중 끝에 그녀는 마침내 모든 자금의 흐름이 단 한 곳, RS 캐피탈이라는 신생 투자사로 모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숨겨진 소유주가 박진우라는 사실까지도 역시 예상했던 결과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방역의 무기는 준비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워드 파일을 열고 SK그룹을 위한 방역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략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째,
언론 대응, 적들이 퍼뜨린 거짓 정보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대신 적의 목소리를 빌려 적을 공격해야 했다. 그녀는 박진우 측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사의 기자 리스트와 그들의 비리 정보를 정리했다. 동시에 SK건설이 동남아 현지에서 진행해온 사회공헌 활동과 환경보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첨부하여 거짓 선동에 가려진 진실을 부각시킬 방법을 명시했다. 둘째, 금융방어. 그녀가 설계한 것은 단순한 주가 방어가 아니었다. 숏스퀴즈, 숏스퀴즈.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베팅한 주식을 역으로 대량 매수하여 주가를 폭등시켜 버리는 극도로 공격적인 전략이었다.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되사야만 하는 지옥에 빠지게 될 터였다. 이 전략은 막대한 자금과 완벽한 타이밍을 요구했지만 성공한다면 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다. 셋째, 법적 조치. 박진우와 RS캐피탈의 자금 세탁 및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상세히 기술했다.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정리한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는 SK그룹 위기 대응 전략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했다. 수신인은 강태무가 아닌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김 실장이었다. 강태무의 자존심 강한 성격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부디 그의 손에 닿기를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노트북의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하고 전원을 껐다.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한 여자 한설이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다. 새벽 3시 SK그룹 상황실은 패배감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김 실장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메일 알림이 울렸다. 그는 무심코 메일을 확인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첨부된 파일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현재 SK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전쟁의 신이 내려준 비책 같았다. 김 실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태무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무는 지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김 실장은 익명의 메일에 대해 설명하며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익명의 제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강태무는 처음에는 웬 헛소리야라며 무시했다. 하지만 파일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경계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율에 가까운 감탄으로 변해갔다. 이 전략을 세운 자는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의 심리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특히 숏스퀴즈 전략은 그 자신조차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였다. 한참 동안 파일을 노려보던 강태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고 있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이게 누구인지는 나중에 찾아내. 지금 당장 이 계획서에 적힌 그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말고 실행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무력감이 없었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강태무의 명령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SK그룹의 모든 역량이 익명의 전략가 히드라가 설계한 방역작전에 총동원되었다. 전쟁의 첫 포문은 여론전에서 열렸다.
김 실장이 이끄는 TF팀은 히드라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SK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한 언론사들의 숨겨진 비리와 약점을 파고들었다. 동시에 SK건설이 지난 몇 년간 동남아 현지에서 벌여온 사회공헌활동, 학교 건립, 의료봉사, 환경정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자료들을 영향력 있는 중립 언론과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비난으로 들끓던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다. SK그룹을 비난하던 기사들은 성급한 오보였다는 정정기사로 바뀌었고, 대중들은 거대 자본의 음해에 맞서는 SK그룹에게 오히려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여론전이 승기를 잡아가던 바로 그 순간, 강태무는 두 번째 카드를 뽑아들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유동자금을 동원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1분 안에 1조 원을 투입해 상황실에 모여있던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회사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 하지만 강태무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히드라의 계획을,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믿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SK그룹의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끝없이 추락하던 주가 그래프가 바닥을 치는가 싶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다.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가득했던 모니터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상황이 급변하자 가장 당황한 것은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었다. 주가가 오를수록 그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서둘러 주식을 되사야만 했다. 숏커버링. 하지만 시장에 풀린 물량은 이미 SK그룹이 전부 흡수하고 있었다. 그들의 매수세는 오히려 주가 폭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히드라가 설계한 완벽한 숏 스퀴즈였다. 회장님 주가 상한에 근접했습니다. 공매도 세력,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불과 하루 만에 SK그룹은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강태무는 붉게 물든 모니터를 보며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강태무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실장, 회장실로 돌아온 그의 목소리는 승리의 흥분 대신 차가운 지성만이 남아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우리에게 이 계획을 보내준 사람, 히드라라고 했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그에게 히드라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이 정도의 정보력과 전략을 가진 인물이라면 아군일 때는 최고의 무기지만 적이 되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런 불확실성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룹의 최고 보안팀과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했지만 발신자의 흔적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메일은 도서관의 공용 PC에서 발송되었고 수십 개의 해외 VPN을 거쳐 IP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계정은 메일 발송 직후 삭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령입니다. 강태무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완벽한 전략, 그리고 완벽한 뒤처리. 히드라라는 인물에 대한 그의 흥미와 경계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대체 누구일까? 자신의 주변에 이 정도의 능력을 숨기고 있는 자가 존재한단 말인가?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의 날카로워진 신경은 자연스럽게 집안의 미스터리로 향했다. 국화차, 쇼팽의 녹턴, 색깔별로 정리된 책들, 이전에는 짜증나는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던 그 일들이 히드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겪고 난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한서리를 그저 조용한 계약 아내로만 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저택 1층의 도서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는 책상에 앉아있는 한서리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거시경제학, 국제금융법, 행동경제학에 관한 두꺼운 원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가 들여다보고 있는 노트북 화면에는 그가 SK그룹 상황실에서나 볼 법한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떠 있었다. 그의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더니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다. 일찍 오셨네요. 책을 읽는 중이었나 보군. 취미가 독특한 것 같소. 그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소에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와 대답했다.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요.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였다. 할아버지의 파일에 적혀 있던 프리랜서 금융 분석가라는 직업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직업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 이상이었다.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그는 서재에서 나오다가 정원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창한 프랑스어에 발을 멈췄다. 그녀는 단순한 일상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파생상품, 해칭 전략, 볼린저 밴드와 같은 전문적인 금융 용어들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조용한 톤과 달리 자신감과 권위가 넘쳤다. 마치 전장의 장군처럼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는 나중에 다시 통화하죠 라는 말을 끝으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조용하고 수줍은 듯한 아내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 극명한 온도 차이에 강태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 대체 정체가 뭐지?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마음을 온통 뒤덮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은 그에게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마지막 단서를 던져주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다. 여느 때처럼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서리가 식사를 하다가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거슬렸는지 무심코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 넘겼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걷히면서 하얀 귓불 바로 뒤에 작은 상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은색에 초승달 모양을 닮은 작은 흉터, 강태무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공기가, 그의 심장 박동마저도 정지한 것 같았다. 그의 뇌리 속에서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열려 젖혀졌다.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시골집 뒤뜰의 커다란 감나무 위,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자신을 보며 웃던 소녀. 오빠, 나 잡아봐 라고 외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다 발을 헛디뎠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귀 뒤를 스쳐 핏방울이 맺혔다. 엉엉우는 소녀를 달래며 서툰 솜씨로 손수건을 감아주던 소년. 그는 그 흉터를 기억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밤마다 그 흉터를 떠올리며 잠을 설쳤었다. 강태무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기억 속의 흉터와 지금 눈앞의 여자에게 있는 흉터를 번갈아 보았다. 위치, 모양, 크기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국화차, 쇼팽의 녹턴, 책, 유창한 프랑스어, 그리고 이 흉터, 이것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와 맞춰지고 있었다. 그가 애써 부정하고 외면했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를 단 하나의 진실. 강태무는 맞은편의 여자를 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한설이라는 이름의 낯선 여자가 아니었다. 떨리는 그의 입술 사이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이 새어나왔다. 문가영, 강태무가 속삭인 그 이름. 문가영, 그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한설이의 심장은 얼어붙었다가 그대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핏기가 사라진 얼굴을 본 강태무는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가 직접 움직여야 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SK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가 열렸다. 계약에 따라 한설이 역시 강태무의 아내로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태무의 옆에 선 한설이는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질투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를 보호하듯 허리를 감싸며 재계 인사들에게 아내라고 짧게 소개했다. 그들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였다. 바로 그때였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뱀처럼 서늘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파고들었다. 강 회장, 결혼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나. 박진우였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슈트를 맵시 있게 차려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띤 차에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강태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굳었다. 지난번 주가 조작 사건의 배후. 그는 박진우를 보자마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박 사장, 여긴 어쩐 일이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환영하지 않는데. 에이,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말게. 오늘은 자네의 경사를 축하해주러 온 것뿐이니까. 박진우는 강태무의 저기를 능청스럽게 받아 넘기며 시선을 한설이에게로 옮겼다. 그의 눈빛이 집요하게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재수씨,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낯이 익은데 우리가 어디서 뵌 적이 있었던가요? 한설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원수의 아들,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 중 하나.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송곳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다. 아, 생각났다. 옛날에 제 아버님 사업 파트너 중에 전주에서 섬유 공장을 하시던 문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따님과 정말 많이 닮으셨군요. 이름이 가영이었던가. 문가영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한설이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과거의 악몽이 순식간에 그녀를 덮쳐왔다. 아버지의 절규, 어머니의 눈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미세한 변화를 강태무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설이의 떨리는 손을 강하게 붙잡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반쯤 숨겼다. 그리고는 박진우를 향해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에게서 썩 비켜.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박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농담인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군 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파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강태무는 곧바로 한설이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태무는 운전대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설이는 창밖의 불빛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박진우가 던진 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진우와 아는 사이인가 침묵을 깬 것은 강태무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한설이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강태무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람을 착각한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강태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박진우와 그녀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그날 밤 저택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창문을 때리는 것엔 빗줄기와 번개의 번쩍임. 천둥 소리가 마치 강태무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서재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진우 앞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의 얼굴과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는 그녀의 거짓말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혼란을 끝내야만 했다. 강태무는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그의 2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 들어있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회색 조약돌. 그 위에는 아이의 솜씨로 그려진 어설픈 미소 모양의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가영이가 떠나기 전날 그에게 건네주며 오빠, 이거 보고 웃어 라고 말했던 마지막 선물이었다. 조약돌을 손에 쥔 그는 서재를 박차고 나갔다. 한설이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2층 거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폭풍우 치는 바깥 풍경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뒤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그곳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뒤섞인 눈빛에 강태무가 서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힐 만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무거웠다. 내 집에 들어와서 국화차를 마시고
쇼팽을 듣고 내 책장의 책을 멋대로 정리하는 당신. 내 위기를 해결해 줄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평범한 척하고 박진우라는 이름 앞에서 사색이 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당신. 대체 누구냐고 물었어. 쇼시렴스란 시도시둘레. 그는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그의 감정이 폭풍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다. 한설이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유리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가 그녀의 눈앞에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회색 조약돌이 놓여 있었다. 이건 기억나. 조약돌을 보는 순간 한솔이가 지난 20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저 조약돌 잊을 리가 없었다. 떠나기 싫다고 우는 자신에게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울음을 참던 소년. 그 소년에게 웃으라고 건넸던 자신의 작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강태문은 우는 그녀를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말해, 제발. 내가 누군지 말해. 한참을 울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20년 전 상처 입고 울던 소녀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강태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러나 동시에 믿을 수 없었던 대답이 흘러나왔다. 나야, 다무 어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에는 그 어떤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렸다. 나 가영이야? 나 가영이야. 그 말이 강태무의 귓가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창밖에 거센 폭풍우 소리도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세상은 눈물로 얼룩진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한 여자. 문가영에게로 수렴되었다. 20년 그가 그녀를 찾아 헤맨 시간. 매일 밤 꿈속에서 그렸던 얼굴.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 그녀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계약 아내의 모습으로 이게어지스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부정이었다. 이성과 현실이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홀린 듯 귀 뒤의 작은 흉터를 다시 한번 쓸어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왜?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20년 동안 너를 어떻게 찾았는데 죽은 줄 알았어. 세상 어딘가에서 죽어버린 줄 알았다고. 안도감과 기쁨보다 먼저 터져 나온 것은 분노와 원망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잃어버렸던 그 지독한 세월을 향한 절규였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 강태무가 얼음 심장을 가졌다고 불리던 그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의 분노 섞인 절규에 가영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더 서럽게 울었다. 그의 원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가 보냈을 고통의 시간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바깥의 폭풍우가 점차 잦아들고 저택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강태무는 마침내 감정을 추스르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다.
그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왔다. 이 집에서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순간이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손에 든 가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오빠가 서울로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 아빠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 박진우의 아버지, 박 회장의 배신 때문이었지. 아빠의 모든 기술과 거래처를 빼돌리고 사채업자들까지 끌어들였어.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족,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들,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경찰은 단순 빗길 사고라고 했지만 난 믿지 않아.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모든 진실을 묻으려던 박 회장의 살인교사였을 거야. 강태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주먹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동안 그의 어린 친구는 이 모든 지옥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혼자 남겨졌어. 그때 내 나이 16이었지. 박진우 집안 사람들이 나까지 찾아다녔어. 그래서 도망쳐야만 했어. 아빠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서울로 올라와서 이름을 바꿨어. 세상에 문가영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지워버렸어. 한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고된 시간들.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공사장 잡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공부해 대학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금융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으로 망가진 자신의 삶을 돈으로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익명의 전략가 히드라가 탄생했다. 박진우 가문의 부정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기 위한 그녀만의 전쟁이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할아버님께서 절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정보망으로 제 정체를 알아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셨죠. 오빠와 결혼해주면 저의 복수를 도와주시겠다고, SK그룹에 힘을 빌려주시겠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무를 보았다. 처음엔 거절했어. 오빠를 내 위험한 복수극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빠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유혹을 차마 이기지 못했어. 미안해. 오빠, 나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태무의 마음을 채웠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심장을 저미는 듯한 아픔과 미안함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그가 입을 열었다. 네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너희 가족이 갑자기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너를 찾아다녔는지, 아니,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나중에는 SK에 인력을 동원해서까지 문가영이라는 이름을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네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괴롭게 떨렸다. 니오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내 세상도 무너졌어. 그래서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던 거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된 건 네가 내 곁에 없었기 때문이야. 가영아. 그는 그녀를 속물이라고 경멸했던 자신을, 그녀의 작은 습관들에서 그리움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런 능력을 숨겨야 했는지, 왜 박진우 앞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20년의 오해와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로 묶인 강태무와 한설이가 아니었다. 아픈 과거를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하는 태무와 가영이었다. 강태무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20년 만에 첫 포옹이었다. 열정보다는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긴 포옹이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네 복수. 이제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내 복수이기도 해, 박진우. 그리고 그의 아비까지. 내가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옆에만 있어. 내가 널 지킬게. 그의 따뜻한 말에 가영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돌아온 기분이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안식처를 찾은 기분. 폭풍우는 완전히 그치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20년의 기나긴 밤이 끝나고 두 사람에게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차가운 혼인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다시 이어진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둡고 차가운 정적 대신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집 안을 감돌았다. 가장 큰 변화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언제나 거대한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침묵 속에서 식사하던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거 먹어봐. 어릴 때 너 이거 좋아했잖아. 강태무가 서툰 솜씨로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 가영의 접시 위에 놓아주었다. 그의 행동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다정함은 분명했다. 가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20년의 공백이 남긴 서먹함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두 사람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고마워 오빠. 그녀가 부르는 오빠라는 호칭에 강태무의 입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SK그룹의 냉혹한 총수가 아니었고 그녀 역시 정체를 숨긴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강태무는 가영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녀에게 허락된 적 없는 그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거대한 책상, 그리고 최첨단 설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지난 5년간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성채와도 같은 곳이었다. 오늘부터 여긴 내 서재가 아니라 우리 작전실이야. 강태무가 선언하듯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SK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문가영의 남자로서 그녀의 복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말에 가영은 결심을 굳힌 듯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 모니터에 연결했다. 복잡한 보안 코드를 입력하자 화면에 하이드라의 시스템이 나타났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 세계의 금융 네트워크와 기업 정보들이 한눈에 펼쳐졌다. 이게 내가 지난 1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야. 그녀는 박진우의 RS 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조세 피난처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부도났을 당시와 연결되어 있는 정황 증거까지. 그 방대하고 치밀한 정보에 강태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번 SK그룹의 위기를 막아낸 익명의 전략가 히드라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가영이었다는 것을. 히드라가 너였어. 전부 다 네가 한 거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혼자서 이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부턴 혼자 싸우게 두지 않아. 강태무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이제 그의 역할이 명확해졌다. 가영이 이 싸움의 두뇌라면 그는 칼이었다. 그녀가 찾아낸 적의 심장을.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꿰뚫어야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재의 대형 화이트보드 위로 두 사람의 생각이 빠르게 채워져 나갔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야. 가영이 펜으로 보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치오째, 20년 전 아빠의 죽음과 회사 부도에 박진우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 널제. 강태무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현재 박진우와 RS 캐피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려야 해.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완벽한 공감대였다. 그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약점은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야. 가영이 RS 캐피탈의 내부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말했다. 그는 불법 비자금을 이용해 위험성이 높은 파생 상품에 투자하며 단기 수익을 올리는 데 중독되어 있어. 우리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면 분명 물게 될 거야. 그녀가 설계한 것은 정교한 금융 함정이었다. SK그룹의 해외 자회사를 통해 유령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그리고 박진우에게만 은밀하게 내부 정보를 흘려 그의 비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가 함정에 빠져 불법 자금을 송금하는 순간 그 거래 내역 자체가 돈 세탁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좋은 계획이야. 함정을 파는 건 너에게 맡기지. 나는 내부의 쥐를 잡아야겠어. 강태무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박진우의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현재 모든 실권은 박진우에게 있어. 그리고 그의 곁에는 20년 전의 비리를 모두 알고 있는 신복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우리는 그 신복을 찾아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그의 두뇌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박진우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인 윤상호의 이름을 떠올렸다. 윤 이사는 박진우 아버지 시절부터 일해온 인물로 최근 박진우에게 밀려나 불만을 품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계획은 세워졌다. 가영은 금융 함정을 설계하고 강태무는 내부 조력자를 포섭한다. 두 개의 칼날이 하나의 심장을 노리는 완벽한 협공이었다. 다음 날 강태무는 김 실장과 법무팀장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두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한설이가 사실은 문가영이며 박진우 가문과의 악연에 대해서도, 그리고 히드라의 정체가 그녀였음도 밝혔다. 김 실장과 법무팀장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강한 충성심을 보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회장 부부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강력한 동맹이자 지휘관이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윤상호 이사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의 약점, 그의 욕망,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전부 알아내서 보고해.
법무팀장님은 20년 전 문 사장님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당시 경찰 수사 기록부터 관련자들까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시 파헤쳐 주십시오. 강태무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거대한 SK그룹의 정보망과 자금력이 박진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작전실이 된 서재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태무는 윤상회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가영은 복잡한 코드로 가득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치열한 두뇌 싸움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평온함이 흘렀다. 가영이 잠시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강태무가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너 혼자가 아니니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영은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찻잔을 감싸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기나긴 복수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과 함께였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S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SK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박진우는 자신만만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RS캐피탈과 해외의 유령 펀드들을 동원해 막대한 양의 SK그룹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경영위기를 빌미로 강태무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했다. 그의 계산으로는 이미 충분한 우호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다. 오늘 강태무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SK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박진우가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유창한 언변과 잘 준비된 자료를 통해 강태무의 경영 방식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를 예로 들며 강태무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리더십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강태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의 가영이 함께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아서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박진우는 단상 위에서 가영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고작 여자 하나가 이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강태무는 동요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박진우처럼 자극적인 비난으로 연설을 시작하지 않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SK그룹의 회장 강태무입니다. 그는 먼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초액은 그룹이 겪은 위기에 대해 경영의 총책임자로서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SK그룹의 미래를 더럽히려는 검은 세력을 뿌리 뽑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단상 아래의 박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진우 사장께서 저희 그룹의 위기를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군요. 하지만 박 사장께서는 남을 걱정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추악한 과거와 현재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태무의 서늘한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강 회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이라면 근거가 없는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강태무가 손짓하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히드라가 추적한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번 주가 폭락 사태 당시 SK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했던 모든 계좌의 정보,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박진우의 RS캐피탈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경영 위기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직접 위기를 조작하고 그 혼란을 틈타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더러운 야욕의 증거란 말입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우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전부 조작된 자료야. 조작인지 아닌지 증인을 모셔보겠습니다. 강태무는 가영을 향해 손짓했다. 가영이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여러분께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제 아내가 아닌 월스트리트에서 히드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최고의 전략 분석가 한설희 씨로 발언하게 될 겁니다. 히드라라는 이름이 나오자 금융계에 몸담고 있던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진우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했던 익명의 천재 전략가가 바로 강태무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가영은 떨지 않고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박진우 사장님, 당신의 탐욕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경고했을 텐데요. 그녀는 박진우가 최근 투자한 가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박진우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을 유령 회사로 송금한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완벽한 돈 세탁 현장이 만천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이럴 수가. 박진우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강태무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진우,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강태무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20년 전 전주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시던 문기석 사장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진우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다. 박진우의 최측근이자 그의 모든 비리를 관리해온 윤상호 이사였다. 윤 이사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아버지가 어떻게 문기석 사장의 기술을 빼돌리고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그를 파산시켰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된 비밀 이중장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아이 배신자 자식, 박진우가 발악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윤 이사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 박진우 사장이 술에 취해 스스로 내뱉은 말입니다. 녹음기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문기석 그 영감, 끝까지 빚을 못 갚겠다고 버티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 써서 정리해버렸지. 빗길 교통사고로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됐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입으로 직접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교사를 자백한 셈이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박진우에게 곧장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진우 씨, 당신을 주가 조작, 횡령, 자금 세탁 및 살인교사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려 했던 남자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박진화. 단상 위에 서 있는 강태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태무는 아무 말 없이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태무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영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20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억울함과 고통을 마침내 씻어내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주주들을 향해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들어보였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의 선언에 주주들은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20년의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두 사람의 엇갈렸던 운명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박진우가 몰락하고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SK그룹의 젊은 총수 부부가 벌인 극적인 복수극 이야기로 연일 떠들썩했다. 언론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과 거대한 악에 맞서 정의를 실현한 그들의 용기를 찬양했다. S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위기는 오히려 그룹의 이미지를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S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강태무는 중역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내를 소개했다. 오늘부로 한설이. 아니, 문가영 씨는 SK그룹의 신설부서인 미래전략본부의 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될 겁니다. 그룹의 모든 미래 사업과 리스크 관리는 문 본부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주총회에서 히드라의 경이로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임원들은 오히려 그녀의 합류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가영은 조용히 일어나 임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익명의 전략가로 활동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전주로 향했다. 그들의 인연이 시작된, 그리고 비극이 시작되었던 고향이었다. 그들은 작은 국화꽃 다발을 사들고 가영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20년 만에 방문이었다. 아바, 엄마, 저 왔어요. 가영이에요. 차가운 비석 앞에선 가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무서웠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무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는 가영과 함께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태무입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 가영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주겠습니다. 두 분께서 못다 하신 사랑까지 제가 전부 채워주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약속에 가영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이제 저 괜찮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 어릴 적 함께 다니던 초등학교로 향했다. 녹슨 정문, 낡은 운동장,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오르던 커다란 감나무.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기억나 저 나뭇가지에서 오빠가 나 잡아주려다가 가영이 자신의 귀 뒤를 가리키며 웃었다. 강태무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뒤섞인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팠던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가영의 손을 잡고 20년 전 그 나무 아래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약속을 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성북동의 고택을 찾았다. 대청마루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강건혁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영이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가, 네가 내게 고맙다고 할 게 뭐 있느냐.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네 아비와 그리 가까운 사이였으면서도 그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지 못했으니 널 찾아내고 내 손주 녀석의 짝으로 점지한 것은 어쩌면 내 마지막 속죄였을 게다. 강태무는 이제야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을 억지로 결혼시키려 했던 그 고집이 사실은 두 사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음을.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지. 너희 두 사람 서류상으로만 부부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너희만의 결혼식을 다시 올리거라.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서 말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달 후 평창동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하객도 요란한 절차도 없었다. 강건혁 회장과 김 실장 그리고 가영이 힘들었을 때 그녀를 도와주었던 몇몇 소중한 사람들만이 참석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가영은 햇살 아래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서는 강태무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주례 없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서약을 대신했다. 먼저 강태무가 입을 열었다. 나의 유일한 사랑. 가영이에게 너를 잃어버렸던 지난 20년. 나의 세상은 겨울이었습니다. 아무런 색도, 온기도 없는 텅 빈 세상 속에서 나는 일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심장이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 내 세상에 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고 나의 흑백 세상에 다시 색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영아, 고맙다. 다시 돌아와 주어서 이제 약속할게. 남은 내 모든 계절을 너와 함께 봄으로 만들겠다고.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영원히 너의 집이 되고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사랑한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태무 오빠에게 어둡고 긴 터널을 혼자 걷는 것 같았던 내 인생에 오빠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20년 전 오빠가 주었던 조약돌을 보며 나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돌아온 지금 오빠는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멋지고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 이제 내가 오빠의 곁을 지킬게요. 오빠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가 되고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게요. 오빠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게요.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서약이 끝나고 강태무는 조심스럽게 가영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2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담아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와 정원에 가득 핀 국화꽃 향기가 두 사람을 축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영의 손에는 이제 반지가, 그리고 강태무의 손에는 그녀의 손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이제 뭘 할까? 가영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일단 SK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야겠지. 당신이라는 최고의 본부장님과 함께. 강태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손주 보고 싶다고 성화시니. 그것도 노력해봐야 할 것 같고.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20년의 기나긴 추격전은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두 사람은 함께 맞이할 수많은 내일들을 조용히 그려보았다. 그들의 미래에는 더 이상의 어둠은 없으리라.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할 터였다.